안녕하십니까. 오늘 신규 확진자가 615명이 발생하면서 이틀 연속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어제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그리고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이번 거리 두기는 8일 0시부터 3주 동안 이어집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피로감이 많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코로나 상황과 이슈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는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서울시의 주요 대응책들 김호정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이었는데도 600명이 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소식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615명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580명, 해외 유입이 35명으로 이틀째 600명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31명, 경기 154명, 인천 37명 등 수도권에서 422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어 울산이 38명, 부산 33명, 경남 15명, 경북 9명 등 부산, 경남 쪽 확산세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21명, 충북 11명, 충남 10명으로 두 자릿수로 집계됐고 강원 9명, 대구 5명, 광주 3명, 전남과 대전 각 2명이 확진됐습니다.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4명이 추가돼 총 549명으로 평균 치명률이 1.44%가 됐습니다. 평일과 비교해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든 주말과 휴일에도 신규 확진자가 잇따라 600명을 넘으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5단계로 그리고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을 했잖아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그만큼 위험한 수준이라고 판단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겠죠? 네, 내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됩니다. 연말인 28일까지 3주 동안 유지되는데요. 네. 3차 유행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도 일괄적으로 2단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2주가 아니라 3주도 좀 특이한 점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2주 단위로 이렇게 적용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성탄절 연휴와 연말 모임, 행사 등을 고려해서 3주로 늘렸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거리 두기 격상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미 대유행 단계로 진입한 데다 전국적으로 팽창하기 직전에 위험한 수준에 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거리 두기는 지난달 19일 1.5단계로 조정한 뒤 닷새 만인 24일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지난 1일부터는 2단계 플러스 알파를 시행하며 조치를 강화했는데요. 네. 또다시 닷새 만에 2.5단계 상향을 결정했지만 문제는 거리 두기 상향 조치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농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날 시기이지만 유행 차단과 환자 감소 효과는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8월과 달리 이번 유행은 중심 집단 없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확산이 나타나고 있어 검사와 격리를 통한 선제 차단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에 엄중한 제한 조치로 3단계 직전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만약 이번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2.5단계를 적용하는 3주 동안이라도 3단계로 격상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수도권은 2.5단계로 상향이 되면서 헬스장과 같이 실내 스포츠 시설 그리고 노래 연습장 등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PC방, 영화관, 학원도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이 제한되는데 달라지는 것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의 핵심은 최대한 집에 머물러 달라입니다. 우선 유흥시설 5종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이외에 노래 연습장, 그리고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의 영업이 중단됩니다. 밤 9시까지 문을 열었던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 등 실내 체육시설과 당구장 등도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학원과 교습소도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 중단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내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수업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은 예외적으로 밤 9시 이전까지는 허용됩니다. 네.
PC방과 오락실 등 일반 관리시설은 대부분 밤 9시 이후에 문을 닫고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식사 모임, 송년회 등 사회활동을 넘어서 출퇴근, 등하교 등 필수적인 일상생활에서도 방역 조치가 확대됩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규제 조치 외의 활동이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착석을 저녁 9시로 제한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음식점을 자유롭게 이용하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집에서 식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식사를 허용하는 것이며 그 외 분들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모든 민간 기업에서도 필수 인원 이외에는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네. 학교 수업은 유치원과 초중 고교 모두 교실 밀집도의 3분의 1을 유지하는 선에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서는 시식이 금지되고요. 2단계 플러스 알파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던 목욕탕 업장 내 사우나, 찜질 시설의 운영 중단 조치와 숙박 시설이 주관하는 행사 파티를 금지하는 기존 조치도 유지됩니다. 아울러 지방으로의 이동도 줄이기 위해서 KTX와 고속버스 등의 경우 좌석의 50%만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지역의 경우는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되고 노래 연습장과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 비수도권 지역의 카페도 포장 배달 영업만 할 수 있고 결혼식,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다시 한번 방역 조치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대다수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겪게 되실 불편과 제약,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또다시 감내해야 할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중대본부장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야만 평온한 일상을 조금이라도 빨리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위기를 돌파하려면 많은 분들의 노력이 같이 수반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지난 주말부터 이제 본격적인 대입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역 조치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은 오는 20일까지 대입 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대학별 논술과 면접, 실기 등을 앞두고 방역의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수험생들은 하루 동안 4-5곳의 대학을 오가며 시험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대학들은 시험실의 인원수를 줄이거나 시험 시간대를 오전, 오후로 나누는 등 인원 분산을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별도의 대기실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학부모들은 차량이나 밖에서 기다리거나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자가 격리 중인 수험생들을 위해 정부는 전국 348곳의 별도 장소에서 시험장을 마련했습니다. 자가 격리 학생들이 자가용이나 지자체 등이 마련한 방역 차량을 이용해 고사장으로 이동하면 별도 감독관의 통제에 따라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대학가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몰리면서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됐습니다. 서울시는 주요 대학이 밀집해 있는 만큼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선 방역 수칙을 한 번만 어겨도 곧바로 영업 정지를 명령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네. 다음 주말까지 전국 40만 명이 대입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 교육당국은 수험생과 가족들에게 모임 등 사람이 밀집하는 곳을 피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백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정부가 구매 협상 중인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구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이번 주 관련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밝혔는데요. 윤태옥 방역총괄반장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과 관련해 외국 제약회사들과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주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공동구매와 개별 제약 기업들을 통한 협상 등 2가지 경로로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기존에 밝힌 확보 계획 물량은 공동구매 분량 1,000만 명분을 포함해 3천만 명분입니다. 다만 정부는 개별 기업들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약 체결 여부와 시기, 물량 등에 대한 공개는 어렵다며 협상이 마무리된 뒤에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정부가 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밝힌 백신은 국내에서 위탁 생산 예정인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로 영상 2도에서 8도 사이에 보관할 수 있어 유통이 용이한
백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코로나 백신의 사용 승인과 접종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영국이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백신을 승인한 데 이어 내일부터 접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고요. 바레인 역시 지난 4일 화이자의 백신 승인을 했고 미국은 오는 10일 식품의약국의 자문회의에서 화이자 백신의 승인을 결정합니다. 러시아는 자체 개발한 백신 스푸트니크 V를 배포해 접종 중인데 아직 임상 3상 실험이 마치지 않아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규모 접종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백신과 관련한 이야기 좀 더 전문가들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 김호정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도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주말 사이에 토요일, 일요일에 600명 근처에서 이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보통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검사 건수가 8천에서 10,000건 정도 줄었는데도 예. 확진자 수가 600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600명에서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 거기에다가 언제나 수목금토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수목금토가 되면 제 예상으로는 700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계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기세를 끊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환자 병실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망자가 안타깝게도 4분이나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가속화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정말 내용적으로 좋지 않다. 그 말씀 제가 다시 드립니다. 강 기자는 이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실제로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 뉴스가 나와가지고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어제 0시 기준으로 영남권에 남아있는 중환자 병상이 2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남권이라는 건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울산 등을 다 합쳐가지고 20개가 남아있었는데요. 어제 오늘 울산 양지 요양병원에서 90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70대 이상의 고위험군만 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남권은 중환자 병상이 꽉 차고 또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송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그렇게 고위험군 집단 시설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들어갈 병원이 없어서 집단 사망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단 자체가 아예 다 치료를 못 받아서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루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40명 가까이 양지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발생했는데 지금 영남권에 중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은 20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20명 정도는 다른 지역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의 상황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20명이 단체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최악의 상황에서는. 최악의 상황. 근데 그런 일들이 봄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실제로 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영남권에 계신 분들 중에 몸이 안 좋아져서 갑자기 뭐 좀 위독하다거나 중환자실을 가야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 실제로 2월, 3월에 대구 경북에서 확진 환자들이 쏟아졌을 때는 코로나19 중환자들 외에도 일반 중환자 같은 경우가 병원에서 제대로 진단을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생겼고 그래서 실제로 사후적으로 봤을 때 초과 사망이라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었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제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초과 사망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초과 사망은 그렇습니다. 그 예년도와 비교했을 때 사망률이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는 무엇이냐면 코로나19 때문에 병원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과거에 일상생활 보통 같으면 살릴 수 있는 분들을 살리지 못했을 때 그걸 초과 사망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상향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원래 주말 추이를 지켜본 뒤에 격상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요일에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만큼 엄중하다라고 판단을 한 걸 텐데 두 분은 이 2.5단계 상향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실효가 제한적일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미 선제적 조치를 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선제적 조치를 못했다는 거죠. 그 선제적 조치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2.5단계가 바로 눈앞이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2.5단계를 지금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2.5단계를 가야 될 상황을 이미 넘어서서 2.5단계를 발효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후행적일 경우에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퍼질 대로 다 퍼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5단계를 하게 되면은 누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정부가 3단계에 있다가 5단계를 가면서 5단계가 이러이러해서 5단계를 간다. 나름대로 잘 되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없던 조치들이 막 생겨났어요. 2단계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 이런 얘기합니다. 앞으로 2.57단계 볼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언제나 방역 당국만 단계 조정이 아니라 국민 일반이 협조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끊임없는 소통과 신뢰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방역 당국이 정해놓은 기준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이 충족되었음에도 시장에 명확한 신호, 즉 간다라고 하는 명확한 신호를 그 시간에 주지를 못하게 되면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더더구나 국민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고 하는 점에서 방역 당국의 단계 조치가 늦었기도 해서 실기하기도 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효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19일 1.5단계로 조정을 했고 24일에 2단계로 격상을 했고 지난 1일부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를 시행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 날에 이루어진 이런 단계 조치는 이것도 좀 실기를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실기를 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거리두기의 원칙은 한 줄로 요약하면은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는 것은 가능하면 빨리. 그러니까 좀 이르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게 선제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를 푸는 것은 가능하면 좀 늦게. 이 정도면 좀 풀어도 될 것 같은데 할 때는 한 일주일 정도 더 늦게 풀어야 거리두기의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방역 당국은 계속해서 어떤 실기를 하고 있냐면 거리두기 단계는 조금 늦게 격상을 하고 그리고 또 풀 때는 또 너무 빨리 푸는 정반대의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저는 그게 지금 우리가 겨울철 유행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폭발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5단계 격상도 사실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1.5단계 격상도 늦었고 2단계 격상도 늦었고 2.5단계 격상도 늦었어요. 근데 늦었다라는 걸 지금 방역 당국이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은 일주일 정도 효과를 본 다음에 올릴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했다가 성급하게 또 바로 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만큼 급하다라는 걸 본인들이 직접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얘기해 주실 거 있을까요, 교수님? 아닙니다. 다음 질문. 근데 그 보면은 3단계에서 5단계로 다시 재편이 됐잖아요. 시간을 들여서 다시 재편을 했고 각 업장마다 그리고 업종의 특성마다 이런 구체적인 세부안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이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확산이 너무 광범위하게 이미 일어났다는 게 첫째는. 두 번째는 예전과 달리 젊은 분들의 확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50대 이하의 확진 비율이 거의 76%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역대 최고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증상이나 경증 상태에서 50대 이하라고 하면 경제에 있어서 중추적인 연령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의 행동 방향이 굉장히 넓겠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무증상이나 경증을 앓으면서 대규모 접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계절 요인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그 자체가 감염 위험성을 극도로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확진자 수가 적잖아요. 확진자 수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만남 자체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감염 확산의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미 확진자가 많고 무증상, 경증 사람들이 워낙 많은 데다가 겨울 노인 있고 실내 모임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이 이미 도래했다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단계만 올린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심각한 상황에 이미 이르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계 조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두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미 와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왜냐하면 이 단계에 따라서 예를 들면 2단계에서 영화관, PC방, 미용업 등 이런 곳들이 좌석 한 칸씩 띄워서 영업을 했던 게 이제는 9시 이후에는 뭐 운영이 중단된다든지 이런 장소를 특정해서 구체적인 그 계획안을 마련했잖아요. 이런 데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곳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역사회 바이러스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접촉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 감염 전파가 없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도 바이러스 전파와 집단 감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단계가 설대우 교수님이나 저나 계속 실효성이 굉장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수도권 2.5단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밤 9시 이후에는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밤 9시 이후에 안 돌아다닌다고 해서 바이러스 전파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시간을 모르니까요. 그렇죠. 저녁 8시에도 바이러스 전파가 될 수 있고 저녁 7시에도 바이러스 전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점이라든가 밤 9시 이후에 영업 중지가 되는 많은 곳들이 밤 9시 이전에는 충분히 바이러스 전파가 될 수 있는 곳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좀 전혀 방향을 좀 다른 방향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방향은 어떻습니까? 아까 아침에 그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호란 교수는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검사 수를 더 늘려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보건당국에 검사를 안내 문자를 받거나 혹은 증상이 나타날 때만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요건을 낮춰서 많이 검사를 받게 하고 많이 찾아내서 빨리빨리 격리와 이런 조치들을 해 나가야 이런 확산세를 좀 잡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던데 이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김호란 교수님 같은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으로 지금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자문을 해주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김호란 교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정부의 K방역이 이른바 3T가 유지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지 반박을 해주신다면. 그런 식으로는 지금 유행상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김호란 교수는 여전히 그러니까 많이 검사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격리를 하면은 지금의 이런 상황이 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방역 당국이 그런 조언을 따라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은 일단 검사 수가 쫓아가지 못하는 형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3T는 하나는 대량 검사고 하나는 대량 검사의 전제가 되는 빠른 추적이고 그리고 빠른 추적에 이어서 빨리 그 상황에 맞는 처치를 하는 것이 이번 K방역의 세 가지 축인데요. 그런데 지금 대량 검사는 가능하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대량 검사가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없이 내가 그냥 가서 받고 싶다 했을 때 받아서 결과를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근데 이미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분들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그런데 그런 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여태까지 계속해서 드러나 있고요. 그런 게 가능하려면 시그널을 줘야 되거든요. 지금 당신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런 시그널이 가능해지려면 역학조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역학조사가 망가진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빨리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그런 식의 조언은 방역당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김호란 교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많이 검사를 해서 빨리 찾아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실효가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대규모 훨씬 많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루에 10만 건 이상의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매일 한 6만에서 7만 건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검사 역량은 더 동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문제 삼는 것은 뭐냐면 대량의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검사 이외의 사람들이 전파하고 있는 속도가 검사하고 있는 속도를 압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 상황이요. 지금의 현 상황이.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전체 숫자만 놓고 보면 감염자가 감염을 일으키는 우리가 모르는 그 감염의 전파 속도가 검사를 하는 역량을 동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검사만으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가 한 50명 정도의 환자가 있는 거예요. 확진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50명이 전파를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역학조사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 50명을 완전히 거물로 싸서 대규모 검사를 동원을 해서 즉각적으로 처치한다. 이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600명, 1000명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검사를 동원해가지고 그거를 거물로 써서 잡는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째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일이 대두되기 전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데, 첫째, 방역당국도 고민하지 않았고, 두 번째, 많은 전문가들도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조금씩 있으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제가 처음으로 한번 정부 당국에 제안을 하려고 지금 하는데. 그럼 해주시죠. 얘기 나왔으니까. 자, 지금 볼까요? 방역당국이 2.5단계다 3단계다 높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리 두기를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밀집도를 낮추겠다.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마스크는 거리 두기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리 두기가 6m, 8m가 있어도 감염은 되지만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감염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버스 같은 데서 감염된 사례가 매우 제한적이에요. 자, 그러면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단계와 관계없이 정부 당국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느냐. 모든 행정조치, 모든 집합금지 명령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 없나 하는 걸로 다시 다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김호랑 교수님을 비판을 했는데 김호랑 교수님의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시청자들이나 시민들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시민들이 해야 할 일로 지금의 조치를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설대우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덧붙여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마스크 착용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계속해서 방역 당국에서 마스크 착용 중요합니다 하니까 마스크만 착용하고 있으면 돌아다녀도 된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마스크를 착용하신 다음에 어딘가를 들어가면 분명히 벗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게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실내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미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어딘가에 가면 마스크를 벗게 되어 있고 그 마스크를 벗는 순간에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가능한 한 착용하라라고 지침을 내리는 것과 동시에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사람들이 가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가 마련이 되어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마스크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집합금지의 기준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라는 거에 두고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다시 좀 연이어 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동네에 있는 식당과 카페는 열어도 된다는 거야. 다만 뭘 해야 되느냐? 전부 테이크아웃만 허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장만 그렇습니다. 가능하다고? 왜 그러냐면 거기서는 포장을 갖고 갔을 경우에는 커피도 실외에서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같은 커피나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몰이나 백화점에 있는 거는 전면 다 폐쇄 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거기는 테이크아웃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벗으면서 실내에서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전파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식당과 같은 커피점이라고 하더라도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결혼식장 볼까요? 결혼식장에는 50명, 100명이 문제가 아니라 마스크를 열 수 있는 상황은 전부 다 폐쇄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결혼식장에도 식사 이런 건 금지? 완전 금지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예식을 할 때 이제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마스크로 모든 것을 다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스크로 평가한 다음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되는 것은 완전 폐쇄 조치를 하고 실외가 허용이 되는 데는 대신 포장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3밀 조건이라는 거예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밀 조건이 유지가 되는 것은 이제 평소에 2분의 1이나 3분의 1로 밀집도를 낮춘다고 하는 걸로 모든 시설을 재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식당이라도 같은 식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렇게 되고 모든 것들은 거기에 의해서 조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볼까요?
KTX다 또는 우리가 매일 출퇴근하는 만일에 지하철이다. 예.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만 하고 있으면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몰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둘러보더라도 마스크만 온전히 착용하면 괜찮다는 거야. 그런데 식당이나 커피점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테이크아웃만 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실내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앉아서 여는 순간 바로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계 조치와 상관없이 예. 마스크 1차, 그다음에 마스크가 허용되는 데 있어서 나머지는 3mm라고 하는 조건에서 2분의 1 또는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완전히 다 재평가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방역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도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역의 시료도 실제로 거둘 수 있는데 방역 당국이 지난 10개월 동안 코로나와 함께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조차도 바이러스의 특성을 알면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제안을 못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의아스러울 정도로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덧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설 교수님 제안처럼 하면은 그러면은 배달 음식 같은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식당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반론이 당장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론도 사실은 지금은 의미가 없는 게 어제 방역당국의 이 행정수장인 박능우 장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밤 9시까지 음식점을 영업을 한다 그래서 음식점을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능하면 음식점 가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방역당국도 음식점에 직접 가가지고 취식을 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방역당국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배달 음식을 할 수 있게끔 더 맞습니다. 지원을 해준다든지 계속 시민들에게 알아서 검사를 하라라든지 아니면 알아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을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고 방역당국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업소, 모든 업장의 기준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 그렇지 않은 곳에 따라서 이걸 나눠야 한다라는 주장이신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3밀 조건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정책을 펴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아주 열띤 토론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백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세계 백신, 이제 뭐 오늘부터 시작이 됐겠네요. 영국 같은 경우는 12월 7일부터 접종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을까요, 교수님? 있습니다. 예. 우선 하나는 이제 영국에서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 12월 8일이 될 것 같은데 접종이 됩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12월 11일 아니면 12일 날에 아마 접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주의해서 보는 것은 역시 안전성이거든요. 안전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이 백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안전성은 확보가 돼 보이는데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만일 경증 환자이거나 무증상인데 감염이 되어 있는 사람인 경우에 백신을 접종하게 되어서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데 대한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만일에 그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하게 되었을 때 만일에 심각한 부작용이나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아나필락시스 같은 게 생겨서 사망하는 사례가 생기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추후에 어떤 조치를 하는지에 상관이 없이 백신 포비아, 백신에 대한 공포를 유발하게 되면서 향후 상당한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국에서 진행이 되는 백신 접종에 있어서 과연 혹시라도 모르는 이미 감염된 사람이 백신을 맞는 경우, 왜냐하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거기에는 너무도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접종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유의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백신이 접종이 되었을 때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만일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는 백신을 접종할 때 추가적으로 얼마나 백신이 정말 백신 투여하기 전에 감염이 됐나 안 됐나 하는 것을 확실히 점검한 상황에서 백신을 투여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지금 살펴봐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실험 자체에서 연구 실험을 진행할 때요. 그 대상자들을 검사를 하고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백신을 투여하는 실험을 진행하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 경증이나 무증상 감염자가 있지 않았을까요? 일단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없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CDC 그러니까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권고사항이 있어요. 어떤 권고사항이 있냐면은
감염이 명백한 사람인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감염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확실한 데이터는 아직 없지만은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는 사람이 백신을 추가적으로 접종했을 때 혹시라도 상당한 위험이 동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급박해서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감염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 건가 아직 우리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백신을 임상 3상을 할 때도 실제로 그 사람이 감염이 됐나 안 됐나를 소위 말해서 프리테스트 한 다음에 했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여기에 대한 안전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예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외국이라든가 우리나라 모두 한 곳도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본인도 모르게 코로나19를 알았다가 완치되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코로나19를 알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되면 백신 접종을 하겠죠. 그렇게 코로나19 항체가 몸속에 있는데 추가적인 항원이 몸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아직 모르거든요. 일단 이런 경우에 위험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 방금 설 교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실제로 지금 코로나19를 앓고 있는데 무증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코로나19를 앓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백신 접종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또 어떤 위험에 빠질지는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뭔가 외국에서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도 좀 예의주시해야 되겠고요. 그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백신이나 이런 걸 개발하거나 아니면 특정 질병에 대해서 연구 과정 동안에 정부나 제약사가 피험자들, 그러니까 임상시험에 참가한 사람들을 속이고 한 연구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사망한 예가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이제 연구가 되었던 매독과 관련한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불신이 생긴 거군요. 불신이 생겼습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우리가 소위 이제 흑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망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경험으로 오랫동안 뇌리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백신을 불신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백신이 나와도 접종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가짜 뉴스들이 양산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백신은 무조건 뭔가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나 가짜 뉴스는 진실된 뉴스보다 폭발력이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고위험군이어서 백신을 접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오히려 기피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잘못된 뉴스, 가짜 뉴스 또는 어떤 위험을 부추기는 이런 잘못된 이런 어떤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당국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백신 계약과 관련해서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스크 착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개인 위생 수칙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얘기 나눴고요. 저도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BS